거친 말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은 깡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검찰수장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아침 회의 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윤석열 이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국당 회의에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게 깡패지 이게 검사입니까?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이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국정농단 이제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때 2016년 12월 얘기네요. 윤석열 후보자가 검사가 보복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정용기 오늘 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윤석열 그 후보자가 당시 저렇게 얘기한 저 워딩을 토대로 윤석열이 그러면 깡패냐 검사냐 뭐 다름 아닌 깡패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박연이 저게 깡패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 이제 이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 보복하면 깡패다. 그게 검사지,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저는 너무 이 섣부른 예단을 한국당이 내리고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을 두고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국민 여론이.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면서 좌천이 됐지 않습니까? 좌천됐었죠. 수사 압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보였던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나 또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적폐수사의 사령탑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윤석열 그 지검장에 대한 기수와 서열을 파괴한 검찰총장 지명은 그런 국민적인 기대나 열망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 곧바로 정치보복에 나설 거다. 그래서 보수야당을 괴멸시키려고 나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보수야당이 제발이 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공감될 사기가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민지 기자 조금 전에 저 뭐 깡패냐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제 이 논란 관련해서요. 일전에도 한번 관련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받던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당시 2017년도였는데요. 이때도 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그 당시 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현지 고검 검사가 수사 중에 투신 자살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검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은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정치 검사로서 깡패보다도 못한 복수의 칼잡이가 되겠다고 한다면 바로 물러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있었겠습니다. 아마 보복 심리, 복수 심리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는 총장이 허수아비다. 윤석열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 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까지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천명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읽히는데요.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의 뭐 중간 성적표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서 전 정권 인사 한 120명 이상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사 대상자 가운데는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적폐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정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예.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지금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지금 놓고 해석이 가능한데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의지는 적폐청산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일관된 의지. 최근에도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이 사회 언론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 예. 그때도 적폐청산에 대해서 선적폐청산 후협치라는 대통령 발언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적폐청산도 좋은데 일단 좀 피로감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도 집권 3년차 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개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협치를 건의를 했었고 예. 협치 건의하기도 전에 사실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진상규명하고 청산이 완료된 다음에 그 공감대 위에서 한다면 협치를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 윤석열 이 지검장 발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발탁을 한 데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이 끝까지 적폐청산을 하겠다. 하겠다. 일단 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또 일정한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지는 뭐냐면 검찰 개혁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는 일단 기수 파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올렸던 4명의 후보군 중에서 가장 기수가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이 지명자보다 하신 윗기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의 지금 검사장과 고검장들이 지금 옷을 벗어야 될 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대통령이 생각할 때 윤석열 임명자, 지명자 윗기수에 있는 분들은 다 일단 옷을 벗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간단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하. 과연 윤석열 지명자가 대통령에 바라는 검찰 개혁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청문회 과정에서 이 윤석열 지명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예. 제가 느끼는 윤석열 지검장의 그 느낌은 뭐냐면 아까도 약간 깡피하게 나옵니다만 일단 체격이 거구잖아요. 그리고 특수통입니다. 그동안 예. 특수부 검사로 굉장히 명성을 날리면서 자기가 봤을 때 범죄 사실이 있으면 권력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정말 본때를 보여주면서 정말 적폐청산의 칼을 휘둘렀어요.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과연 청와대가 바라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의 앞장에 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자, 전에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원로들과 만나서 성적폐청산 후 협치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런 발언이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뭐 사실 관계를 밝힌 일이 있어서 잠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면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김민지 기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입장이 나왔어요? 네, 지금 사실 한국당은 국회를 잠시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를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어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내정 발표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 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윤석열 청문회 주요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쟁점. 네. 지금 그 윤석열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60억대 재산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좀 따져 묻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처가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지검장으로서 여기에 연루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청문회 후보자에게 지명된 코드 인사 논란 그리고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 관련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또 따져 묻겠다 이런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있는 처가의 사기 사건에 윤석열 지검장이 연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과거에요. 국회에서도 이게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죠.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우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의원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건 돈이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뭐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니 윤석열 지검장 장모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굉장히 그때 세게 항변을 했네요, 박 의원님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저분의 성향이 저기서도 보일 수 있는데, 예. 뭐 부당한 압력은 뭐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본인이 떳떳하다면 굴하지 않겠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분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모습인데요. 저 사건이 뭐냐면은 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건 맞는데 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됐거나 이 기소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모의 지인이 결국에는 사기 사건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받아가지고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그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분한테 넘겨서 결국에는 그 회사를 탈취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다 결론을 이 장모에 대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자의 모종의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자가 이런 의혹인데 저는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근거가 뚜렷해야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공방을 벌여야지 장모가 그런 사건의 뭐 참고인으로든 이 검찰 수사 과정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기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가 연루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억측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이 이제 청문회에서 관련해서 또 글쎄요, 뭐 열심히 이제 추적을 해서 뭐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예. 뭐 김 교수님 금방 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 질문에 이제 답변한 태도가 정말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격도 거부인데다가 특수통에다가 그다음에 권력과 특히 살아있는 권력과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게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는데 항명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기를 지휘하는 지검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서 사실은 좌천돼서 쫓겨났었어요. 그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2013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입니다. 가장 권력이 시퍼럴 때예요. 그때 박근혜 정부한테 정식으로 항명을 했던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적폐청산 의지는 대통령이 그 의도를 보인 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을 텐데 윤석열 지명자가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제 느낌상 검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 검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랑 코드가 꼭 맞아 보이진 않는다. 만약에 코드가 틀렸을 때는 또 굴복해서 거기에 굴할 사람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임기 후반에 갔을 때 청와대와 이 검찰총장과의 어떤 기묘한 관계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 김민지 기자 쟁점이 될 만한 게 윤석열 후보자 재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언급해드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 문제였는데요. 2019년도 이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자산이 배우자 포함해서 6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중에는 단연 1위고요.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5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산이 대부분은 이제 배우자의 명의이긴 합니다. 이제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2012년에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이제 재산이 12억 상당의 아파트가 소유되어 있고 약 49억 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산 증식 과정도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요 늦장가 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5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결혼한 것이죠. 근데 그 배우자가 일단 재산이 굉장히 많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2억 상당의 아파트 있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65억이 좀 넘잖아요. 전체 재산이 한 66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중에 상당수가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 약 한 50억 가까이 49억 원 정도가 예금,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50억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저 재산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박 의원님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물론.
재산이 재산 단순히 형성 많다고. 예.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배우자의 그 재산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윤석열 그 후보자 이름으로 된 예금은 뭐 한 2억 원 조금 넘는 정도이고 저 배우자가 부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는데 전시기획사. 그 전시기획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이 주목받고 있는 그 업계에서 굉장히 성장을 눈부시게 하고 있는 그런 전시기획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또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청문회에서. 그러나 그 또한 근거가 뚜렷할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근거 없이 돈이 아니면 많으니까 말고시게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건 문제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정당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이 어쨌든 뭐 청문회 앞두고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또 이제 뭐 추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약간 이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있었죠. 2013년 당시의 모습이네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때부터 황교안 대표와의 뭐랄까 김민지 기자 악연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른바 항명파동이었죠. 2013년 10월의 일이었는데요.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이제 지휘하던 도중에 윗선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장관, 국무총리 지내는 동안 수사에서 배제돼서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반직을 그러다가 떠돌았다?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이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다시 도마 위에 오르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런 악연은 아니다. 악연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부인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죠. 압력 없지요. 없고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악연은 없다고 했지만 글쎄요, 김 교수님,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에다가 지금 검찰총장. 검찰총장에 임명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가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2013년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항명파동했을 때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식 자체가. 네. 물론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때도 자기 일을 지휘했던 검사장관은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명을 했고 결국 쫓겨나게 된 건데, 네네. 그 검사장의 지휘란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직접 저 윤석열 당시 팀장한테 외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검사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었겠죠. 그 과정이 과연 합법적이었는가는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지명자는 당시 자기가 항명파동으로 쫓겨나게 됐고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의 정점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있었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탄탄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앞길이.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